2015년 북미의 경제 강국 캐나다에서는 이전 정부의 경제 정책과 낮은 경제 성장률을 비판하며 지지 기반을 쌓은 43세의 아주 젊은 총리가 부임합니다. 바로 주스틴 트루도. 그는 역대급으로 젊은 나이에 선출된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요. 그가 경제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국민들은 캐나다의 경제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임기 시작 이후 캐나다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꾸준히 성장해 오던 캐나다의 1인당 GDP는 최근 10년간 거의 성장이 멈추다시피 하며 미국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국가의 주력 산업들이 이제 그 한계를 드러내며 더 이상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월급만 빼고 빠르게 올라가는 생활비는 캐나다인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계 경제 강국 캐나다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캐나다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선뜻 믿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한 캐나다는 부족한 것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제 규모로만 따져도 세계 9번째로 크고요. 1인당 GDP도 약 53,000달러로 33,000달러 정도인 우리나라보다도 1.5배가량 높거든요. 게다가 캐나다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자원도 많은 나라죠. 석유 매장량으로만 봐도 세계에서 3번째로 많고 이러한 압도적인 매장량을 바탕으로 이미 막대한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든든한 연금과 같이 사회보장제도도 잘 갖추고 있어 캐나다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나라 중 하나죠. 그렇다면 대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캐나다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길래 언론사들도 걱정하고 있고 OECD마저 캐나다가 향후 10년 동안 최악의 경제가 될 거라 예측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캐나다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낮은 생산성을 꼽습니다. 일단 생산성이란 말 그대로 동일한 자원, 즉 시간이나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가 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다는 말은 동일한 자원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반면 생산성이 낮다는 말은 동일한 자원을 투입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적은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한 국가의 GDP와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캐나다에서 나라의 생산성을 낮추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 바로 이민자들입니다. 캐나다는 과거부터 이민에 무척 관대한 정책을 펴왔죠. 최근에는 매년 5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물론 이렇게 이민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좋은 노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이들이 거주하고 주변에서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캐나다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노렸던 것도 분명 캐나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최근 캐나다로 들어오고 있는 이민자들 대부분이 저숙련,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캐나다에 입국하는 이민자 중에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할 때 가장 중요한 언어마저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다 보니 캐나다에서 취업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민자들은 의사소통이 많이 필요 없는 저숙련 직종이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죠. 캐나다 정부에 의하면 최근 캐나다에 온 이민자들의 무려 40%가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캐나다는 분명 이민자들로 인해 인구는 늘어났지만 오히려 생산성은 떨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이는 1인당 GDP를 통해서도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GDP는 국내 총생산인 만큼 생산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의 1인당 GDP는 이민자들의 유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그 성장이 멈춰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민자들로 인해 인구수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그들이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1인당 GDP를 올리기보단 오히려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캐나다의 생산성 감소에 기여하는 요인에는 이러한 이민자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캐나다가 자랑하는 산업의 둔화 또한 생산성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서비스 산업과 석유 산업에서의 둔화입니다. 사실 캐나다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캐나다 GDP의 무려 약 70%를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서비스 산업에서 최근 급격한 생산성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요. 캐나다의 주력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산성 감소이다 보니 그 타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이유로 비영주권자들의 저임금 일자리 집중 현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이민자 문제와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입국해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식당, 숙박업과 같은 급여가 높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서비스 산업에서의 생산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 산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가 자랑하는 석유 산업 또한 최근 둔화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석유는 캐나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입니다. 캐나다 총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3위의 석유 수출을 자랑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요인들이 캐나다 석유 산업을 위협하고 있어요. 먼저 캐나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탄소 배출의 원인이 되는 석유 생산에 더 엄격한 규제와 정책을 적용하게 되었죠. 이에 따라 캐나다 에너지 규제 기관은 캐나다의 석유 생산량은 2026년에 그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감소하기 시작할 거라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예 정책적으로 석유 산업의 축소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 외에도 국제사회에서의 캐나다 석유 수요 감소, 미국산 원유의 재고 증가 등 다양한 요소들이 캐나다 석유 산업을 옥죄고 있는데요. 이렇듯 캐나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산업들의 둔화는 캐나다의 생산성을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산성이 낮을 때 이 생산성을 높일 방법이 있긴 합니다. 바로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손으로 하던 일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계를 구입한다거나 기존 기계를 더 빠른 기계로 교체하게 되면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밖에 없겠죠.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은 더 짧아지고 생산량은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투자는 생산성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캐나다는 2000년대 들어 이러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노동자 1인당 투자의 감소를 통해 더 잘 드러나는데요. 보고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캐나다의 노동자 1인당 투자는 무려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무척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영상의 차트를 보시면 캐나다의 노동자 1인당 투자는 미국에 비해 한참 밑에 있고요. 심지어 OECD 평균보다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기업들은 현재 캐나다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투자 감소가 캐나다의 소규모 기업들보다는 캐나다 경제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중대형 기업들 사이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보고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한 투자에서 중대형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0%입니다. 즉 캐나다에서 투자를 줄인 그 주체가 캐나다 경제를 견인해 가야 할 중대형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 캐나다의 생산성이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업들의 노동 생산성, 사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캐나다 내에서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투자 분야가 있었어요.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알고 봤더니 캐나다의 모든 돈은 전부 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상의 자료를 보시면 캐나다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GDP에서 부동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에 들어가는 투자를 넘어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간 돈은 캐나다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불러왔는데요. 캐나다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요. 심지어 2008년 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주식,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을 때도 캐나다의 부동산 가격은 이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또한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도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었죠. 오히려 팬데믹 기간에는 더 가파르게 상승해버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소득이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해준다고 하면 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겁니다. 자신들의 소득으로 충분히 집도 사고 높은 임대료도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캐나다인들의 소득 성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따라가기엔 너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2003년 약 3만 5천 달러였던 캐나다인들의 평균 연소득은 20년 뒤인 2023년에 약 6만 2천 달러로 74%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승폭도 적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평균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보시면요. 약 20만 달러였던 부동산 가격이 20년 만에 약 67만 달러가 되어버립니다. 20년 만에 220% 이상 상승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재 캐나다인들은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주택 구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고요. 상승하는 주택 가격을 따라 임대료까지 치솟다 보니 이제는 거주 비용을 감당하는 일 자체가 너무 버거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캐나다의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두 가지
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민자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매년 약 50만 명의 이민자들이 증가한다는 건 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 또한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택의 공급은 제한적인데 반해 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형성되었던 거죠. 이렇게 매매든 임대든지 간에 주택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했고요. 결국 지금 캐나다의 집값 상승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민자들보다 투자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주택 사들이기가 오히려 캐나다 집값 상승을 더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캐나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투자자들, 특히 투기 세력들이 현재 캐나다 주택 구매의 무려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 매수 거래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제 가치보다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에는 거품이 끼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주택 투기 수요는 수많은 이민자들의 주택 수요와 맞물리며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후로도 캐나다는 주택 가격 상승의 후유증으로 소득 대비 185%에 달하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까지 부상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진국 캐나다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에서 캐나다 경제를 대표하는 문제점들을 알아보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당장 캐나다 국민들을 심각한 고통 속에 몰아넣을 정도는 아닙니다. 여전히 캐나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을 자랑하고요.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여러 이민자들도 만족하며 사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민자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부각되자 최근 캐나다 정부는 영주권 발급에 제한을 두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OECD에서 경고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10년이 캐나다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만큼 캐나다가 현재 국가 경제에 잔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위기설을 일축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